전기차의 기술과 과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electric vehicle,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난관들이 있는지를 논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논문은 A Review on Electric Vehicles, Technologies and Challenges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abstract이 있는데 이게 영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읽는 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여기다가 번역을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 들어가신 다음에 논문 링크 들어가시고 여기다 그냥 바로 트랜슬레이트 하면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니까 이걸로 좀 설명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앱스트랙트부터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박사님? 네, 먼저 초록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논문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배터리의 기술 동량이라든가 충전 방법, 그리고 적혀 있다시피 새로운 연구 과제나 이회, 발전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지, 특히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배터리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충전할 건지, 어떤 인프라를 갖춰야 이 전기차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다루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전기차 EV가 기존의 차량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요. 먼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일단 배출이 제로라는 점,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차량들보다 오염 물질이 거의 없다는 것. 그다음에 단순성, 기존의 차량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 등 변속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 자동차는 그런 요소들이 별로 없고요. 어차피 전기 모터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은 이제 그 단순성에 따라서 오는 부분이고요. 부품 수가 적으니까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맞물려서 또 비용 측면에서 물론 이제 단순하게 비교는 어렵지만 일단 연료 비용은 확실히 저렴할 것 같고 유지 관리도 부품 수가 적다는 점에서 좀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편안함, 진동이 없기 때문에 EV가 너무 조용해서 싫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다음에 효율성 같은 경우도 일단은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전기 모터가 효율성이 높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근데 이거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아요, 박사님. 네, 요런 맞습니다. 내용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고 이게 2021년도에 나온 논문이긴 한데 어쨌든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라고 했던 건데 하여튼 인사이트는 좀 이따가 같이 좀 네. 디스커션을 하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바로 밑에 보면은 피규어가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피규어는 이제 다른 연료를 썼을 때 얼마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느냐, 즉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좋냐 서로 비교했을 때 그런 걸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가솔린이 맨 왼쪽에 있잖아요. 네. 0%로 돼 있고 가솔린이 가장 기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는 그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E85라고 이제 에탄올로 넘어와서 여기서 예. 네, 에탄올 같은 경우는 가솔린하고 거의 효율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에너지 효율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이제 슬슬 높아지기 시작해요. 네. 그 다음에 디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효율이 좋은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디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LPG, 액화석유가스가 오고, 내추럴 가스 비에클, 천연가스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확실히 가솔린 차량보다는 효율이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일렉트리시티, 전기 차량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를 바로 이제 모터로 써버리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쓸 때 어떤 그 연비 효율을 걱정할 필요 없이 가장 좋은 이제 코스트 세이빙을 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논문의 주제가 전기차의 과제와 기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논문 그림에서 보다시피 Challenges of Research and Open Opportunities 연구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과제와 그 다음에 새로 열려있는 기회 이런 것들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배터리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 그 밑에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라든가 AI를 EV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거와 연관된 주제는 이제 파워 컨트롤이라든가 에너지 매니지먼트, 어떤 에너지 관리 이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o Charge and AI in EV 쓰니까 친환경적인 충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차징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비약적인
진보 이런 내용들을 다뤄야 될 것 같아.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차징 충전하는 어떤 모드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충전하는 커넥터들의 이슈를 다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도 분류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맨 왼쪽에는 맨 위에 Electric Vehicle이라고 해서 전기차라는 커다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서브로 나눠지는데 익숙한 용어들이 좀 나오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 보시면은 배터리 Electric Vehicle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부분 써서 네, 가는 테슬라의 차량들 같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많이 아는 프리우스나 이런 차량들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에클이라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디젤이나 가솔린 연료와 배터리를 동시에 쓰는데 이 배터리가 외부에서 충전이 가능한 음,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에클이라고 부르는 차량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외부 충전은 못하는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에클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차량을 가솔린이나 디젤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것들이 정지를 할 때 나오는 어떤 그 에너지를 통해서 충전을 하는 그런 방식의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하이브리드 비에클로 묶일 수가 있고 퓨얼셀 일렉트릭 비에클이라고 하는 경우는 좀 퓨얼셀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수소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를 전기를 저장하는 저희가 현대자동차에서 밀고 있는 이제 수소차가 이 퓨얼셀 일렉트릭 비에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익스텐디드 레인지 일렉트릭 비에클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연 기관을 통해서. 근데 이 내연 기관은 자동차를 달리는 데 쓰이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가솔린이나 네네. 예. 요즘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s가 되게 잘 나간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가 2024년이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달렸는데 그 내연기관으로 차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 내연기관으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 이제 Extended Range EV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배터리만 쓰면 되지 꼭 굳이 저렇게 뭔가 만들어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 일렉트릭 비에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더 오래 쓰고 더 많이 충전하고 더 빨리 충전하느냐가 가장 핵심 기술입니다.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배터리의 충전 용량과 충전 시간들의 개선이 있으면은 이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 같은 데는 아예 그냥 배터리를 기름 갈듯이 그냥 기름 채우듯이 가서 그냥 갈아버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혹시라도 여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셨다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비에클 중에 뭐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면 가장 익숙한 게 아까 회생제동 같은 것처럼 브레이크 밟았을 때 남는 에너지로 충전하는 방식이 가장 익숙한 방식일 텐데 요즘은 이런 방식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리크 비에클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내연기관처럼 가솔린으로 가지만 아예 충전을 해가지고 전기의 힘으로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요 차 많이 사서 되게 잘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갈 때는 기름 채워가지고 그냥 뭐 400km, 500km 그냥 뭐 필요할 때마다 채워서 가는 거고 뭐 집 앞에 그냥 어디 갈 때는 충전했던 배터리로 해가지고 뭐 70km 안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냥 출퇴근할 때는 그 일렉트릭 힘으로 가고 그다음에 어디 멀리 갈 때는 이제 뭐 가솔린 힘으로 가고 뭐 이런 거를 우리 이제 하이브리드 비에이클로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갈까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총 신차 판매 중에 전기 자동차가 얼마나 팔렸는지 그 점유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박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국가들의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신차 중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점유를 하고 있느냐, 전기차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한국은 뭐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국가는 노르웨이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13년에는 신차 중에서 전기차의 비율이 6%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50%반 정도 돼버리는 엄청나게 많은 신차가 전기차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이슬란드나 뭐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어떤 북유럽 나라나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숫자 자체는 많지만 그 비중이 내연기관이나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 보이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없는 걸로 봐서는 뭐 크게 변동이 없었거나 2020년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논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왜 노르웨이가 저렇게 높은 신차 중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저렇게 높은가를 생각해 보면은 논문에서 설명이 돼 있긴 하지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나 인프라 같은 걸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다든지, 그리고 그것들을 충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깔려 있다든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그래도 중국이 0.08에서 5.4%까지 늘었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전 중국 이 표에서 중국밖에 안 보이네요. 이 인구 비율로 인구 수로 따졌을 때 지금 2018년도 4.2%에서 5.4% 1%라도 늘린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팔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점유율 자체는 아직도 굉장히 적지만 실제로 차량 판매 숫자는 뭐 노르웨이나 뭐 북유럽 뭐 못지않게 정말 많이 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지금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데 독일에도 전기차들이 없진 않습니다. 뭐 테슬라도 많이 보이고 폭스바겐에서 나온 어떤 전기차들도 좀 보이는데 여기 표에도 없다시피 조금 워낙 내연기관 차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디젤이나 이런 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양상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표에 없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고요. 다음에 위에 또 표가 하나가 있거든요. 위에 네, 요걸 보면 중국에서 얼마나 네, 신차 말씀. 중에서 전기차가 많은지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거죠. 예, 그렇죠. 아까 노르웨이라든가 네덜란드가 점유율이 막 뭐 몇십 프로 이렇게 간다고 해도 저는 그 표에서는 그 중국밖에 안 보였는데 역시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전기차를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배터리 자체의 값을 엄청나게 낮출 수가 있게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막 관세를 붙이니 많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것도 용량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볼 논문에 소개된 표는요, 다양한 EV의 배터리 용량인데 1983년도에는 이제 8kWh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쭉쭉쭉쭉 83년이면 진짜 예전이네요. 진짜 쭉 해가지고 지금 8에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계속 이렇게 지금 막 쭉 올라오고 있죠. 테슬라 모델 S가 2015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확실히 테슬라 모델 S가 나오면서 뭔가 많이 확실히 좀 뜬 것 같고요. 여기서도 좀 떴네요. 여기서 22에서 40 뭔가 확실히 여기 많이 한 번씩 점프를 하는 느낌이 보이고 쭉쭉쭉쭉 커가지고 지금 여기서 2016년 BYD도 보시면은 네 여기도 많이 뛰었네요. 예. 네, 중국 차량인데 여기서도 엄청나게 발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2016년 5년도쯤에. 그러게요. 2015, 16년도에 좀 많이 떴고 우리나라 차들도 좀 보이고 19년도 21년 이 차가 지금 21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그래서 늘고는 있지만 배터리 용량이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비슷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단점들이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이 될 거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세니까 다 대부분 2차 전지가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전에 아주 오래 전에 연구들에서부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해서 배터리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었었어요. 특히 예전에 이제 배터리가 1800년도에 발명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논문에서는 가장 오래된 충전식 배터리는 납을 사용한 거를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써보면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뭐 납을 사용해 봤다가,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니켈 카드뮴 배터리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가면서 이제 뭐 니켈 수소를 사용해서 카드뮴 대신에 수소를 저장하는 합금을 음극에 사용해서 하는 니켈 수소 배터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써봐요. 아연도 써봤다가 나트륨도 써봤다가, 그다음에 뭐 나트륨과 유황,
설퍼를 써봤다가 근데 이제 이런 배터리들이 여러 가지 뭐 보시면은 작동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것도 볼 수 있고 뭐 주기가 서로 어떤 배터리는 더 긴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배터리는 더 높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결국엔 리튬 이온을 사용했을 때가 전해질에서 가장 가볍고 그다음에 특히나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냈기 때문에 음흠. 그래서 요즘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뭐 영원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이것도 대체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네네. 다른 구조에 의해서 특히 이제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주제가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배터리들이 어떠한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이클 듀라빌리티니까 배터리 수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배터리 수명과 에너지 밀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두 가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1800년도부터 시작된 어떤 배터리 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시도해본 여러 가지 종류의 배터리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어떤 온도에서 작동되는지 에너지 밀도는 얼마인지 뭐 셀 전압은 얼마인지 내구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나타낸 표거든요.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음흠.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화학 재료를 썼기 때문에 작동 온도가 서로 엄청나게 상이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납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도에서 45도에서 작동이 되고 어떤 배터리는 훨씬 더 높은 온도, 특히 나트륨이나 황을 사용한 경우에는 300도 넘어야 되는 작동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에선 좀 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너스 20도에서 60도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온도 구간이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리튬이온의 배터리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극저온으로 떨어지거나 겨울에 혹은 너무 고온으로 돼버리거나 사막 같은 지형에서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방전된다거나 뭐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리튬 여기서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현재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사이클 내구성도 훨씬 높고 다른 배터리들 종류의 배터리들에 비해서 뭐 비전력이나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이 채택돼서 보편화되고 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좀 그래도 좀 상용화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가 결국에는 전기차에서 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잖아요. 배터리를 네. 가장 효율을 높여야 되고 배터리를 가장 잘 보호해야 되고 값싼 배터리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이 전기차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도에서 60도가 적정 온도였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차가 훨씬 더 낮은 온도, 극저온에 처해 있다고 상상을 했을 때 이 배터리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배터리에 뭔가 열을 공급해서 이 배터리의 온도를 올린다거나 혹은 배터리가 너무 뜨거우면 냉각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 또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을 때 혹은 방전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센서들이랑도 송수신을 잘 해야지만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갖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좋습니다.